근데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외교관이라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가 고전시대 말하자면 근대민주화 사회가 되기 이전 시대라고 할 것 같으면 위임자가 누구냐? 그건 왕이잖아요. 그죠? 위임자가 왕이고 지배자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지배자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아마 비밀 외교적 속성을 가졌을 것이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사회로 말하자면 어떤 사회 전체 가버넌스 구조가 바뀌면서 외교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무슨 비교해서 구분해서 설명하는 뭐 그런 이론들이 좀 있나요? 이제 뭐 국제 체제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그 나폴레옹 이전의 시기,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이제 그 외교 형태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이 하나의 그런 잣대가 있군요. 예. 왜냐면은 그 전에는 이 왕의 국가지 않습니까? 예. 짐이 곧 왕이니까. 그러니까 외교관들도 대부분 이 왕의 충성에 의해서 그리고 그 배를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도 이제 지배해오고 친대륙도 발견해오고 예. 뭐 이런 그 이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로열티가 바로 이 귀족이나 외교관들의 어떤 중요한 이 목표고. 근데 그 이후에 있어가지고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 되면서 이 외교관들의 덕목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애국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내셔널리즘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레이트머스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로열티가 얼로 바뀌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정권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이제 민주주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야 간에 어떤 외교를 보는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미국을 보는 중국을 보는 북한을 보는 관점이 유사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당히 좀 다르다. 이런 어떤 민주적 정권 교체가 일어났을 때 외교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정권이 바뀌면서 외교 정책이 조금 바뀔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달라진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이 냉전 시대에는 주로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중요한 예. 측면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파냐 우파냐 예. 그리고 어느 정권이 들었으냐에 따라서 이제 외교 정책이 확 달라지다고 보는 거죠. 보수 정권이 들어오냐 좌파 정권이 들어오냐. 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외교 정책도 상당히 달라지는 측면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트렌드는 이 국가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데올로기나 어느 정당이 지배하는 것보다는 국가 이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국내에서 아무리 싸우더라도 밖에 위기가 오게 되면은 탁 뭉치는 그런 차원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예. 외교적 정책의 기조라는 것이 이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평준화되어 있다,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봐야겠죠. 그래서 이 대부분 선진국, OECD 국가들의 외교 정책을 보게 되면 크게 집권 당에 따라서 크게 좌우를 받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않죠. 예. 미국 외교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 부시에서 오바마로 바뀐 거는 엄청난 변화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고민했던 것이 정권이 이렇게 공화당에서 민주당 정부로 바뀌었고 이제 2008년인가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뀌었고 더군다나 흑인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북 정책이라든지 대한반도 정책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안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전략도 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예. 단지 본인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했지만 완전히 종식시키고 다른 정책을 핀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것도 부시의 연장선이었죠. 연장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게 이제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지금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지 부시 초기에 예를 들어서 뭐 10개국인지를 건달 국가, 불량 국가, 로그 칸츄리라 그래가지고 불량 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라크, 리비아,
뭐 차례차례 이제 소위 불량 국가들이 어떻든 뭐 혼란은 있습니다만은 민주적 질서 체제로 개편되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은 올해 오바마 때거든요. 그전에 그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서 야 정말 미국은 일관되게 움직여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대선을 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야 이거 좀 많이 예를 들어서 정당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좀 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인식이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정책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외교를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권에서 외교 정책이 그래도 제일 괜찮았다든지. 글쎄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 외교 정책이라든지 대북 정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어느 이제 보수냐 진보 예. 쪽에서 정권이 잡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이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걱정이죠. 예, 그리고 대북 정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화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고 그걸 정치 이용하려는 측면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지금 건의주의 시대 때는 보면은 대북 정책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정통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그리고 이제 이 독재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돌리려고 대북 정책을 이제 이용해서 그랬던 측면이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이 대북 정책을 정치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서 뭐 여러 가지 이명박 정부가 비판을 받고 있지만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어떠한 그 악순환적인 대북 정책의 고리는 어느 정도 끊는 데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인정해 줄 만한 요소가 네. 분명히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누구에게 들은 얘기인데 하여튼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제 그 담당자가 북한으로부터는 전통문을 보니까 완전히 명령조로 되어 있다 그래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희들 누가 나와라 하고 무슨 주제도 없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몇 월 며칠 장소도 한 두세 군데 정도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우리 생각인데 그거는 그 남한 정부의 사정에 따라 남한 정부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의를 차려서 이제 레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것만 해도 우선 북한이 좀 이제 그런 거 정도까지는 상당히 정상화됐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가서 말하자면 새롭게 남북 대화의 어떤 제대로 된 정상적 관계가 나와야지. 지금처럼 뭐 들쭉날쭉하고 뭐 협박하고 뭐 끌려가고 이런 식의 남북 관계에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어떤 그 실무자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예전에는 보면은 뭐 아웅산 테러라든지 예. 뭐 연평해전이라든지 이렇게 큰 위협이나 뭐 도발 다음에는 바로 또 이제 그 대화를 하고 예. 거기서 또 북한이 이제 어떤 보상을 받아가는 악행에 대해서 보상을 그렇습니다. 많이 받아갔거든요. 아, 근데 그 말이 예. 그렇군요. 악행에 대한 보상이 예. 있었죠. 말썽을 부리면 부지 그것을 이제 또 긴장이 쫙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위협을 느끼니까 돈 주고 뭐라도 주고. 예. 그러니까 그걸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래도 예. 국민이 안보 불안한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위정자 입장에서는 그 정치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북 대화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보상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가정이 계속해서 남북 관계 속에서 있었던 거죠. 이명박 정부 이전에. 그래서 뭐 이 천안함 문제라든지 연평도 도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악행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규칙은 세웠다라고 봅니다. 예. 물론 남북 관계가 예전과 같이 이렇게 이번 정부에 있어서는 경색되고 잘 진행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악순환의 고리는 끊었다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쟤들이 만드는 거죠. 뭐. 그렇죠. 천안함, 연평도 저 금강산 관광 저것도 어떻든 공식적으로 정부 대 정부 간에 개런티가 돼야 되는데 그래 현대 쪽 뭐 대표에게만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과연 우리가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겠는가 재발 방지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왕학 그러면 세종대왕 뭐 군사학 그럼 나폴레옹 뭐
뭐 롬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외교학 할 때 어떤 그 심볼이 될 만한 인물이 있나요? 외교 뭐 아무래도 마키아벨리는 마키아벨리입니까? 예, 그리고 뭐 이 어. 측면이 이제 굉장히 이제 외교라기보다는 정치 외교 뭐 이런 어떤 이 쪽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런 측면이 이제 비스마르크도 그런 데 해당이 되나요? 비스마르크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외교로서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어쨌든 독일 통일을 만들어냈고. 이뤄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 역사에서 위대한 외교관이다 그러면 누구를? 뭐 서희 담판했던. 담판했던 예, 예. 뭐 유성룡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서유성룡도 예. 그렇군요. 그 전쟁을 어떻든 마무리하는 협상을 쭉 예. 가져갔었으니까. 그렇죠. 예. 김춘추 이런 사람은 어떤가요? 합종을 연행으로 깼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측면도 있죠. 이제 그리고 끌어들일 수 있었고요. 이제 예. 저쪽 당나라를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김춘추 같은 사람은 군사는 아니죠, 확실히. 그쵸. 군사는 네. 뭐. 그리고 사실 우리 외교라는 이게, 우리 보통 이제 외교를 이론으로라기보다는 재밌는 어떤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뛰어난 누구의 활동으로 뭐 이제 이런 에피소드로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교 정책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협상하는 사람을 이제 외교관이고 외교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외교는 이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이제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외교 정책이 기조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이 외교론, 이 해롤 니콜슨이 쓴 이 외교론 이전에 그런 외교에 관한 어떤 텍스트라고 할 만한 게 있었나요? 특별히 없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외교론의 틀을 잡았다. 그래서 이분이 예. 유명한 거군요. 예. 그래서 이 외교를 가지고 외교의 기원도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외교의 의미도 얘기하고,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걸 쭉 이제 과거의 이제 그 역사적 그 경험, 실증, 그리고 본인이 이제 뭐 대사가 지금 맡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은 또. 그렇습니까? 예. 저는 맨 처음에 이제 해롤드 니콜슨 경우에서 상당히 훌륭한 이제 대사급의 외교관인 줄 알았는데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릴 때 이 대리 대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본인도 이제 외교관으로 이제 출신을 하는데 아마 제일 높이 올라간 직이 이제 이 공사 정도였던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정계로 이제 출신해가지고 이제 의회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그 외교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부까지는 올라가지 못하신 분이지만은 그래도 문장이 훌륭하고 또 글도 많이 쓰셔가지고 이제 전기 작가로 활약을 하시다가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외교의 능력을 갖고 그 경험으로 이제 이런 책을 쓰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디플로마시라고 하는 용어의 기원도 나오고. 네. 저는 지금 아주 재밌게 읽고 있는 중입니다. 재밌게 읽고 있는데 문장이 굉장히 좋더군요. 예. 조금 이제 이 번역본이다 보니까요. 예. 좀 아직까지도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게 제일 초본인데 그렇습니까? 이건 더 분량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많이 고쳤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여기 처음에는 좀 읽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번역이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우리 신명용 선생님이 그래도 그렇군요. 오랜 작업을 거쳐서 지금 가지고 나오신 그 책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서 해롤드 니콜슨과 국제관계. 예, 국제관계 측면에 있어서 해롤드 니콜슨이 점하는 위치에 관한 책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이제 해설습니다, 그죠? 예, 이론가로서 해롤드 니콜슨을 이제 보는 것이죠. 드링크워터라는 The Practitioner as a Theorist입니다. 예. 아주 제목이 재밌는 책인데 Direct Drinkwater입니다. 네. 본인이 이제 생각지도 않은 측면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일종의 이제 외교관이지만은 이 기조가 상당히 이제 현실주의적 측면이 강한 외교관도 있고 저물어 가는 어떻게 보면 대영 제국의 시기 그리고 이제 미국의 팍스 브리테니카에서 이제 팍스 아메리카노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어서 이분도 이제 외교관을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이 영국 외교가 상당히 이제
그 이제 기울어가는 차원에 있을 때 이제 이런 책을 냈었다고 봐야겠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갈 때 그 조락하는 시기에 네. 외교관을 하면 썩 즐거운 추억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분이 이제 주로 활동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이 시스템으로 국제 시스템으로 보면은 이제 영국이 지고 미국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그 영국이 지는 해를 보면서 이제 아쉬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우리 조현영 교수님 모시고 외교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서 책 다시 한번 보실까요? 디플로마시입니다. 해롤 니콜슨 경이 지은 그런 책입니다. 저는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군데군데 좀 읽었었고 지금 이제 차분하게 좀 읽는 중인데 아주 재밌어요. 뭐 옛날 그리스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얘기도 좀 나오고 신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 신화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뭐 북한이 미사일을 저렇게 쏴대는 와중에 오늘 외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북한의 저런 외교는 외교 책에 나오는 전술입니까? 흔히 이제 북한 외교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하면은 이제 벼랑 끝 외교 그래가지고 브리크맨십 외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몰고 가가지고 위협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택하는 주로 이제 공갈 작전이죠. 뭐. 공갈이죠. 공산주의 내지는 전체주의 국가만 필 수 있는 외교라고 말하자면 내부에 민주적 압력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국민이 어떻게 파탄의 시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여론은 전혀 고려치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은 국가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국민의 여론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이 실행자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족쇄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안보적으로 취약한 국가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흔들렸던 적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거기에 이제 면역도 되고 일면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안보 불감증으로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있어서의 그 대선 주자 어느 분이 되시든 좀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외교 그리고 좀 우리가 어떠한 대외 정책을 펴서 우리가 어떤 지구상에 있어서 어떤 국가로 가야 되는지라는 어떤 외교 비전 이런 것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제 경제 민주화다 국내 문제에 가장 시급한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우리 대통령 후보들에게서 무슨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철학을 들을 기회가 상당히 적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정치 전공자로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적어도 대외 정책, 대외 정책이라는 거는 정책에 있어서의 반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세계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큰 비전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나를 따르라 하는 어떠한 세세한 디테일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국가의 정향, 방향을 잡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대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낮다는 거 이런 게 좀 아쉽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 여론이 이 민생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지만은 적어도 언론이나 기관에서 그래도 대정책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 비전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후보들도 좀 거기에 관심을 갈 수 있도록 좀 언론도 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너무 국내 정치에 매몰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저 같은 언론인으로서도 참 죄송스럽고 또 좀 답답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북한 문제나 이 생각할 때마다 외교를 주제로 얘기하니까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 로망 롤랑이라는 사람이 그 작가가 했던 얘기 중에 참 명언이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명언을 하나 얘기 드리면
이 평화는 단순한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부단한 영혼의 갈등이 평화의 원천이다. 뭐 이제 이런 뒷소질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앞 소질만 보더라도 우리는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자체, 또 아까 안보불감증 얘기하셨습니다만 끊임없는 영혼의 갈등, 사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그 이제 올바른 평화가 되는 건데, 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좀 이제 북한 미사일이 어떻게 여론을 깨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전쟁 부재 상태에 대한 어떤 일방성,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오늘 또 외교를 주제로 얘기하다 보니까 마침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조 교수님 모신 날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쏴올려서 그런 얘기부터 좀 해봤습니다. 사실 외교 얘기는 너무 재밌어서 외교 비사 뭐 이런 것만 모아놔도 아마 참 책들이 많기는. 오늘 외교 얘기를 가지고 우리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조윤영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식사는 여기 편하신 대로 가시죠.